좌파 운동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수 순천 이 반란 사건의 그 배후 주동자로 잡혀서 이제 사형 당하게 생겼는데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진실을 알리는 방송 생생현대사. 오늘은 고성국 TV의 고성국 선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직계 후배라서 네. 귀찮은 일이 생길 때마다 와서 민원성으로 이렇게 엉겨 붙고 있습니다. 저는 장 박사님이 선배이신 줄 알고 있어요. 요즘에 그 일보긴 합니다만은 예. 10대, 20대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청산이 되어야 할 역사다. 네. 이런 류의 인식이 퍼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좌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로잡으면 될까요? 좌파들이 우리 역사를 창피하고 부끄러운 역사로 만든 이유는 지금의 한반도에 정통성 있는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라는 거를 강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이 정통성이 있고 그 대한민국의 이승만부터 지금까지의 정권은 전부 미군의 괴뢰 정권이다. 이게 이제 북한이 70여 년 동안 계속 선전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선전대로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벌써 50배 이상, 뭐 60배, 70배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려니 자꾸 역사를 뒤집어서 왜곡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뒤집다 보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역사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된 우리 공교육의 역사 교육을 통해서 기본을 잘 잡아 놓으면 뭐 좌파들이 그런 공작을 한다 하더라도 넘어갈 사람들이 없죠.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북한이 그런 공작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그랬는데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그런데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돼서 그런지 또는 북한하고 체제 격차가 너무 크게 나서 그런지 방심한 나머지 역사 교육을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특히 80년대 이후에 그 정복 주사파들이 대학을 점령하고 학계를 점령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는 자 스스로가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커밍아웃 했죠. 예. 그랬는데 이 30년 전, 40년 전에 브루스 커밍스가 아무 근거도 없이 뭐 북한이 내려오고 싶어 내려온 게 아니다. 유도의 함정에 빠져서다. 뭐 이런 식의 이 수정주의 역사를 막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정복 주사파들이 학계를 통해서 대학가에 확 번졌어요. 그 브루스 커밍스 류의 이 수정주의자들, 뭐 예컨대 리영이도 그런 자 중에 하나고, 그런데 백라청이도 그런 자 중에 하나죠. 이런 자들이 뭔가 대단한 무슨 저항 지식인인 것처럼, 행동 참여 지식인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분식되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무비판적으로 이제 마구 들어와서 지금의 40, 50대가 그런 세뇌를 받았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8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참교육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그것도 위장한 거죠. 종북 주사파들이 위장을 해서 학교 현장을 파고들어서 이 자들이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그 종북 주사파 이념을 애들한테 가르치지 못했어요. 한 10년 가까이는 이 자들이 착한 짓을 했어요. 촌지 안 받는다. 뭐 애들 안 때린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신망을 얻어놓고 난 다음에 참 좋은 선생님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근데 말이야, 보통 그 6.25는 남침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꼭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솔깃하죠. 평소에 반듯하게 행동해서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거 무슨 대단한 무슨 비밀이다, 또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아주 황폐한 역사교육 현장이 됐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리는 역사로 전락해버린 거죠. 브루스 커밍스 같은 경우에는 기밀 문서들이 해제가 되면서 그 주장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내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네. 지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일부 한국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브룩스 커밍스의 그 한국 전쟁의 기원 같은 책을 교조적으로 신봉하는 이유는 뭡니까?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아직도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브루스 커밍스가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역사학과에서 그 교수를 하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커밍스는 30년 전에는 영 잘못된 이 연구를 했지만 그래도 학자적 양심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커밍스가 자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한국의 종북 주사파 지식인들은 그럴까? 저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것들이 게을러요. 무식해. 네. 솔직히 그 소련 공산당 시절에 그 외교문서, 기밀문서로 봉안돼 있던 것들이 공개됐지만 네. 그거 제대로 읽은 자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없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것들이 무식한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학문의 어떤 그 성취라든지 또는 진리 탐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예. 맞춘다는 말씀.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뭐 교수직도 이용하고 뭐 교사직도 이용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주사파의 그 대남 적화라고 하는 혁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직도 선택하고 학계도 선택하고 변호사도 선택한 자들이니까 이 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또는 북한이 선동하고 있는 그 논리를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거가 걔네들의 학문인 거예요. 실제 팩트가 뭔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마가렛 대처는 일부 좌익 인사들을 향해서 네. 소련의 가장 훌륭한 점과 자본주의의 가장 안 좋은 점만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비교하는 당신들의 놀라운 선별력의 찬사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북한과 한국의 차이라는 거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북한을 우리가 가볼 수가 없잖아요. 특히 교육의 세뇌를 받아서 북한이 지금도 남한보다 훨씬 더 평등하고 자유롭게 잘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MZ 세대 쪽으로 가면 북한이고 남한이고 뭐 별로 관심 없다 이런 사람들도 다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지금 잘 모르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장 박사님이 이제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하셨지만 그 이만갑인가 그거 있죠. 네. 그거는 북한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그 문제가 많은 점들은 무슨 코미디처럼 슬쩍 넘어가 버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도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게 황모 작가가 북한을 다녀와서 썼던 책 제목과 좀 비슷하네요. 예.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네. 이런 얘기를 아주 이 간접적이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 탈북자들이 왜 그러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거기 있으면 더 이상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나왔으면 북한 체제가 얼마나 그 참담한지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하루라도 빨리 두고 온 가족들을 그 북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모든 탈북자는 다 북한 인권운동, 북한 민주화운동에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나오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실제 북한 실상을 잘 모른다. 그리고 북한이 이렇다라고 그 팩트를 얘기해주면 설마 그러겠냐. 거기도 사람이 사는 데인데. 라고 하는 반응들이 아직도 다수다. 그렇게 전 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월맹에게 협조하던 우리의 주사파 같은 존재들이 네. 통일 이후에 제일 먼저 숙청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김일성이가 네. 제일 먼저 숙청한 게 박헌영이 아닙니까? 그렇죠. 남로당 계열이죠. 그러니까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진짜 말도 안 되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정말 김정은이가 남한을 집어삼켜서 적화시켰다고 합시다. 주사파들부터 다 죽어요.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건가요? 모르고 있는 거죠. 저것들은 저기 훈장받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 주사파에게 역사의 진실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갖다 데려다 보내는 거예요. 북한으로요. 예. 그 김영환이가 그렇잖아요. 아, 강철 서신의 예, 예. 김영환. 예. 이 82학번이고 우리나라의 대학가의 주사파를 퍼뜨린 이 원조 아닙니까? 그는 강영 김영환 이제 필명 강철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북한 갔다 와서 개심한 거죠. 아, 이거 북한이 자기가 알던 그 지상낙원 북한이 아니구나. 가장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김일성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주체사상은 김일성이가 만든 게 아닌데 뭐 황장엽 선생이 만들었거나 뭐 하여튼 김정일이가 만들었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김일성이가 그 주체사상을 한번 제대로 읽거나 봤겠어요? 모르지 읽었다고, 당연히. 네. 당연히 모르죠. 그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은 뭐 이거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이 성경 읽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좀 지적인 부모가 있었고 김일성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인 부모를 떠나서 네. 안 읽었을 거 아니에요. 못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부처님은 네. 불경을 못 읽었어요. 그때 불경이 예, 없었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네.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불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한참 생각해내야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주사파들을 다 북한으로 보낼 수도 없고. 다 보낼 수 있는데. 보낼 수 우리는 있으니까. 인구가 너무 많고 네. 저쪽은 인구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은 맨날 데모나하고 체제 전봉이나 꿈꾸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존재들 아닙니까? 이것들 다 북한에 보내고 그건 몇 네. 명 안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안 받는다고 한 그러지 않아요? 몇만 명 정도 보내고 우리가 통일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일한 만큼 버는 것에 만족해하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 받으면 되지. 그럼 통일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치고 예.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국정원이나 우리 군이 좀 경계를 느슨히 해서 내려오는 북한 간첩들에 대한 경계는 아주 더 엄격하게 하고 슬금슬금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대충 올려 보내는 이 양동 전략을 쓰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해요. 보내야 돼. 가고 싶어하는 자들. 그런데 일부 주사파들은 이거 80년대 얘기입니다만은 공안 당국에서 네가 그렇게 원하면은 북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네. 했더니 네, 그때부터 그랬어요. 사실. 네. 근데 그때 기록을 보니까 네. 자기는 당연히 가고 싶지만 그래도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고생하는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는 여기 남아서 혁명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 잡아내느라고 고생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릴 거는 다 누리면서 나름대로 이제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갈 생각이나 의지는 없다고. 당연히 없죠. 뭐 제가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김영환이가 됐건 누가 됐건 종북 주사파 활동의 원조부터 대개 다 아는데 그것들 진짜 너 선택해라. 사상의 자유에 따라서 거주의 자유까지 보장해 줄게. 너 북한에 가고 싶으면 북한에 가라.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 그럼 이제 교육 현장도 오염이 됐고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인데. 예, 2중 3중 왜곡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북한의 선전선동을 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역사를 성찰하려면 이게 오픈돼야 되거든요. 진짜 팩트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영훈 교수가 이제 아주 강조해서 쓴 게 일종의 종족주의적 성향이 아직 우리한테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민족주의의 조금 퇴화된 형태지. 네, 퇴화된 아주 형태. 퇴화되고 퇴행된 형태지. 따지고 보면 저나 이제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굉장히 배타적인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이런저런 여러 나라도 다녀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인드와 제 감성에도 굉장히 배타적인 부분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타성을 갖고서 역사를 똑바로 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제일 큰 거는 종북 주사파들의 역사 왜곡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아주 이 좁아 터진 이 인식 구조. 이 두 가지가 역사를 제대로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개인적 차원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우선 그 모두가 다 각자 깨어나야 돼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의 식민지 지배 35년만 얘기하는데, 아니 원나라로부터 200년 식민지 지배 받았잖아요. 고려 때 그랬죠. 예, 그리고 청나라로부터도 한 200년 또 지배 받았잖아요. 사실상 속국이나 예, 마찬가지였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근데 이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일본 식민지 35년만 식민지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쭉 반성에 들어가면 사실은 뭐 당군 개국 이래 5천년 역사 전체가 우리 인류 역사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미국이건 영국이건 지금 뭐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다 발견되지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고, 수많은 그 외국의 침략으로 신음하던 시절이 있었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들이 또 있었고 그렇잖아요. 영국이 뭐 19세기에나 대영 제국이지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저에 의해서 정복당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를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는다고요. 그건 역사다. 예.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을 배우면 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잊지 않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 전체를 하여튼 좀 숨기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끼리 돌아서가지고, 돌아앉아가지고서, 야, 우리가 그래도 좀 잘났지,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식의 그 아주 폐쇄적인, 배타적인, 아주 소화병적인 이런 정서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극복하고 깨어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건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지만, 적어도 시민들 차원에서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기, 바로 알기 그러면 꼭 좌파들의 그 정교적 교육이 생각이 나서 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종북주사파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박정희 학교도 생겼고, 뭐 이승만 학당도 생겼고, 또 그런 류의 여러 이 리더십 학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국민들한테 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못하고, 또 어쨌든 그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들과 세력적으로 맞서기에는 너무 약하죠. 그래서 상당한 험난한 길,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역사를 바로하는 것에는 이게 지름길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 비로소 이게 극복이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생생현대사 채널이 왜 필요한지, 앞으로 이 생생현대사 채널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고 한편으로는 사명감에 불타고 그렇습니다. 네, 사명감에만 불타시길 바랍니다. 어깨는 76학번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학 4년 내내 유신 말기 정치적 격동기에 네. 학교를 다니신 건데, 그렇습니다. 아까 박정희 말씀을 하셔서 여쭤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때는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대부분은 다 서울대학교를 일단 목표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서울대학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모를 안 해서. 예. 그래서 저는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에 맞서서 제일 데모를 잘하는 대학교 학과가 어디냐, 이거 찾았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고려대학교 정외과였어요. 굉장히 독특한 선택 이유네요. 예, 딱 그거 하나가 제가 고대 정외과를 선택한 이유고, 네. 그래서 저 혼자 조용히 간 게 아니라 저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야,
사내 새끼가 말이야. 이 시대에 데모를 해야지 무슨 판검사가 뭐야 임마. 야 고대 정예가로 가서 데모하자. 그래서 경기 개교일에 가장 많은 4명이 동시에 고대 정예가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분들도 다 지금 정치권에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 경기고 72회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가자면은 시험으로 경기고 들어갔던 마지막 횟수고 네. 황교안 전 총리가 72회. 뭐 그렇습니다. 예, 70위에는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어떤 분들이 계시죠? 몇 분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은 되게 못난 사람들이고요. 네. 예, 제가 제일 그렇습니다. 저를 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못난 저를 아시는 거고, 뭐 황교안도 제가 보기에 좀 못났고 이종거리도 못났고 노회찬이는 더 못났습니다. 이런 못난 사람들이 72에 제일 못난 쪽이고, 잘난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을 지키느라고 진짜 안 보이는 데서 다 열심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또 4명이 한꺼번에 고대 정예과를 갔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네,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 그 대학을 가서 애초에 그 목표대로 데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07 과3 그러잖아요. 그냥 편하게. 네. 그때 이제 과3에 해당되는 게 유신 체제와 권위주의 통치죠. 그 권위주의 통치에 저항하느라고 뭣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어쨌든 그렇게 데모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뭐 당시 이 박정희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을 한 민주화 운동은 저는 지금도 젊은 시절 제대로 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정치학자로서 한국 현대사를 뭐 한 30년 공부를 한 셈이죠. 지금은 공부 그만둔 지 꽤 오래됩니다만, 그러면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권위주의 체제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걸 일종의 코퍼레티즘 체제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조합주의 체제 또는 동원주의 체제, 모빌라이제이션 레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또 국민을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 관리하는 거예요. 조합적 수준으로. 이제 그런 뜻인데, 이 동원 체제와 조합 체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인클루시브한 코퍼레티즘이 있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융합시켜내고 네. 체제 내화시켜내면서 조합주의적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는 익스클루시브죠. 배제. 웬만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뭘 하려고 하는 게 익스클루시브 코퍼레티즘이에요. 모빌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모빌라이제이션 하는 인클루시브 모빌라이제이션 레짐이 있고, 자기 말 안 듣는 익스클루시브한 게 있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까지도 최대한 설득해서 동원 체제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인클루시브 모빌라이제이션 레짐이 있어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그 성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정이 인클루시브 코퍼레티즘, 인클루시브 모빌라이제이션 레짐에 맞는 성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참여시키겠다. 저는 그거는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박정희라는 인물 자체가 젊은 시절에 이게 좌파 운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평생 존경했던 셋째 형 박상희가 10일 대구 사건의 대구 주동자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하다가 경찰총에 맞아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력이 있으니까 박정희의 젊은 시절은 이 체제 입장에서 보면은 배제될 대상인 거예요. 실제로 여순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 선고 받잖아요. 1차. 네. 나중에 구명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같은 사람도 어쨌든 다시 이 체제에 들어와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아니 지금 뭐 데모 한두 번 한다고 애들을 몹쓸 놈들이라고 갖다 버리고 배제하고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했을 텐데 끝까지 이 인클루시브한 방식, 통합하고 융합하는 방식으로 권위주의 동원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저는 이제 박정희 유신 체제 타도를 4년간 이제 주장하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막 규탄하고 하던 유정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저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유정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례대표 네. 3분의 1. 유신정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증오하던 집단이죠. 거기에 있는 그 국회의원 재선 의원 한 사람이 하여튼 저를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만나면 도망가는 것 같아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고향 선배인 거예요. 제가 본 적이 김해거든요. 네. 그분의 그 고향이 김해예요. 그래서 그 인연 하나를 가지고 생면부지에 정말 치기 어린 이 젊은 20살짜리 고성국이를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네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나는 이런 사람이고 고향 선배다.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전 처음엔 대화를 거부했죠. 아니 그런 독재의 그 하수인하고 내가 대화할 이유가 말 섞을 뭐냐? 이유가 없다. 말 섞을 이유가 없다. 근데 이제 그분이 다 그거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더라고요. 받아주면서 이제 저도 이제 한 번, 두 번 만나면서는 이제 내가 왜 데모를 하는지를 설명하게 됐고, 그런 이유라면 나도 공감한다. 예.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열린 자세네요. 그래요. 나도 공감한다. 그러면서 하여튼 너 저기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후에 이제 돌아가셨죠. 지금 당연히.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있어서야 제가 좀 철이 들었는지 그때 그분이 나한테 하려고 했던 게 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익스클루시브한 이 조합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죠. 그냥 감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렇죠. 배제해 버리면 되는데. 네. 그런데 그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어떻게든 이 치기 어린 고성국이를 설득하려고 그리고 공감을 얻어내려고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국회의원 이 사람이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시간을 막 1시간, 2시간씩 내서 그걸 설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거는 참 쉽지 않은 쉽지 일이에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내가 이제 도망 다니고 이제 수배당하고 이렇게 돼서 만남 자체가 불가능해졌을 때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랑 연결이 안 되니까 제 선친하고 만나서 지금 성국이를 보려고 그러는데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수배당에서 도망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연락은 되시겠죠? 제가 만나자 그러면은 못 나올 테니까 이런 얘기 전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10년 이상 하더라니까. 나중에. 오, 대단하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제가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쭉 따져보고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명박 사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사원이 되기 전에 64, 65년 한일 정상회담 반대 투쟁, 63 그 사태 때 고려대학교 총학생 회장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감옥에 갔어요. 그때 몇 달 살았을 거예요. 그때 63 학생운동 때 감옥 간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뭐 서울대 국문과 조동일 교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젊은 시절이 지나갔고 현대 자동차, 현대 건설에 입사했죠. 입사해서 이제 중동에 나가게 됐는데 비자가 나와요. 신원조에 걸려서 비자 안 나왔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 젊은 이명박이 청와대에다가 탄원서를 쓰잖아요. 그 탄원서를 요즘 같으면 행정관들이나 민원 담당 행정관들이 되게 보고 맙니다. 근데 그 이명박의 탄원서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쭉 보고 이런 젊은 친구는 우리가 키워줘야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주영 회장 만났을 때도 예. 이명박 군 잘 있습니까? 라고 예. 직접 거명해서 그러니까. 네, 얘기도 했고요. 6.3 학생운동으로 2년 동안이나 한일 국교 정상화회담을 방해하고 반대했던 그 젊은 학생운동의 지도자, 그래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이 비자 문제 해결해주고 나중에 정주영 만났을 때 이명박을 기억하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박정희 스타일이라고요. 이런 이 어떤 통치 철학을 갖고 있었으니까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했다, 코퍼라티즘적인 통치를 했다, 동원체제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최대한 융합적이고 인클루시브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나중에 이제 박정희 시대를 연구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학교를 다닐 때 열심히 투쟁하던 박정희 시대와 제가 나중에 한국 현대사를 이제 학문적으로 조명하면서 그것도 비판적 시각으로 조명하면서 갖게 된 박정희 시대에 대한 제 평가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07 과삼에 해당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측면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포용적 조합주의 동원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박정희 시대가 권위주의적이었고 인권 침해가 일어났던 건 사실 아니냐는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체제는 불가피하게 그 체제의 동화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 강제력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동원 체제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국가 강제력을 사용하는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인클루시브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동화시켜 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동원 체제의 성격은 있는 거죠. 그런 것조차 없었으면 우리가 박정희 독재라고 안 하죠. 박정희 민주주의라고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고 그것은 이제 긴급 조치로 수많은 청년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구속되고 또 몇 차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한 그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또는 유신 체제라든지 이런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당신의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 앞에 설명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감출 일도 아니고 애써 변명해 줄 일도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박정희 정권이 그 인권 침해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었다. 있었지. 그걸 뭐하러 네. 그걸 어떻게 그걸 부정합니까? 있었죠. 인권 침해가 있었고 또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한 부분이 확실히 있었어요. 아니 저도 장발 단속 도망 다니라고 뒷골목 쫓아다니고 했는데 실제로 머리 잘리신 예. 적도 있습니까? 아니 저는 없어요. 도망을 잘 다녀가지고 아니 그렇지만 그게 명백하게 그 권위주의적이고 그렇죠. 이- 미니스커트 길이 재고 뭐. 그리고 인권 네. 탄압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 지난 역사 전체를 놓고 박정희 시대를 평가할 때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각시켜서 박정희 시대에 이루었던 그 엄청난 이 역사적 성취를 다 부정할 거냐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각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북주사파나 김정은이는 요 과삼에 해당된 저는 사실은 공구 과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과일에 해당되는 게 전부인 것처럼 뻥튀기하고 왜곡해서 박정희 시대를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라는 역사적 거인을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공구에 해당되는 것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거인의 역사적 성취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뛰어난 업적일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보통 왜 건국의 이승만
근대화의 박정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박정희 이제 경칭 빼고 얘기할게요. 박정희의 가장 그 중요한 업적은 북한의 제2차 남침을 막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막았을 뿐 아니라 경제 개발을 통해서 예. 남침 가능성 아니, 자체를 모든 점에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긴 거예요. 60년대까지는 북한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네. 뭐 경제도 앞서 있었고 군사력도 앞서 있었고 다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됐거든요. 주 전장이 남한 지역이었지 북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폐허 위에서 다시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격차가 꽤 났습니다. 50년대에 북한의 그 GNP와 우리의 GNP, 북한의 군사력과 우리 군사력이 차이가 꽤 났어요. 이것을 본격적으로 따라잡기 시작한 게 이제 60년대 중반부터거든요. 따라잡아서 70년대 초반에 이걸 역전시킵니다. 그런데 이 역전시키는 과정에서 단순히 경제력만 역전시키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이 체제 경쟁에서 끝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제2, 제3의 6.25, 제2, 제3의 1.1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바로 이 시기에 군수산업이 시작되고요. 또 바로 이 시기에 지금 생각하면 엄두를 과연 낼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미사일 개발, 핵 개발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그 당시에는 거의 전방위로 총력전을 다해서 조금만 밀면은 밀릴 것 같으니까 워낙 대한민국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문세광이 간첩 보내갖고서 진짜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하고 31명의 무장공비를 내려보내서 청와대 뒷산까지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전면전의 상태였어요. 뭐 그야말로 잠깐 전쟁이 휴전선에서 멈춰 있을 뿐 실제로는 수많은 그 총격이 휴전선 이쪽 저쪽에서 계속 벌어지고 또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사건도 있었죠. 예, 그래요. 뭐 울진 삼척으로 무장공비가 뭐 침투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건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 김일성 대 박정희의 대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박정희가 이깁니다. 저는 이 박정희의 김일성과 박정희 대결에서 박정희가 승리하는 것, 또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것,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박정희의 그 젊은 시절 좌익 경험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핵심 남로당 지하당원이었잖아요. 북한 잘 아는 거지. 공산당의 그 이 사고방식과 전략 전술을 잘 아는 거죠. 근데 김일성이는 한 번도 남한에서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뭐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마적이었잖아. 네. 마적이었다가 이 소련군 앞잡이로 와갖고서 그냥 권력 잡은 자니까 뭐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 체제가 뭔지 민주주의 체제가 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박정희는 김일성보다도 더 일찍 이 공산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이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뭘 좀 해봤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북한 체제와 공산주의의 속성을 속속들이 잘 아는 거죠. 그들의 전략 전술이 어떤지 잘 아는 거죠. 그들의 아주 냉혹함과 그들의 그 무자비함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가 가능했다. 좀 그렇게 봐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로. 그렇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과정에서 위에 있는 김일성, 우리 내부에 있는 박근영 세력과 싸워서 3년 만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잖아요. 그때 46년에 정업 발언을 통해서 저것들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우리 단독으로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공산주의자들은 호열자와 같아서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 해봐서가 아니라 이 국제사회에서 그 외교적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좌파들을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이 어떤 자들이고 어떤 수법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이승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박정희는 직접 남로당의 비밀당원으로 여수순천을 배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승만과 박정희는 경험치나 이런 건 달랐지만 좌파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게는 정말 천만다행인 일이죠. 그래서 좌파를 잘 아는 이승만이 김일성과 싸워서 건국하고, 또 좌파를 잘 아는 박정희가 김일성과 싸워서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저는 이게 박정희 시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좌파를 잘 아는 우익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종북주사파와 투쟁을 하는데 박근혜가 이 종북주사파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명박이 이 종북주사파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우리 쪽 대통령이 아니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체제전쟁과 이념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건국의 제1차 이념전쟁, 체제경쟁의 제2차 이념전쟁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제3차 이념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다 감옥에 가는 참담한 패배를 우리가 한번 겪은 거야. 이 전쟁 중에, 3차 이념전쟁 중에. 간신히 기적적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서 다시 정권은 되찾았지만 제3차 이념전쟁, 체제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10년, 20년 가서 완전히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어떻게 체제경쟁, 체제전쟁, 이념전쟁이 끝납니까? 북한이 존재하는데? 마지막으로 기댈 때가 있는 거니까요. 예. 안 끝납니다. 그래서 저 북한을 완전히 몰락 붕괴시켜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로 통일하기 전까지가 이 체제전쟁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대통령은 좌파, 종북주사파의 그 전략 전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과 감면이 맞섰어. 이거 이념전쟁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승만도 박정희도 다 목숨 걸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기로 목숨 걸고 좌파와의 이념전쟁,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 체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체험과 경험, 공산주의를 겪었던 것이 공산주의를 막고 대한민국 번영을 이루는 기초가 됐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이 북한을 앞질러간 그 역전 드라마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세대들에게 이 역전의 역사, 발전의 역사를 어떻게 좀 가르쳐주면 되겠습니까?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주입식으로는 안 되겠죠. 자칫 우리가 애들한테 야 현대사가 이런 거야 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이제 라떼로 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효과가 없어요. 답답하겠지만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됩니다. 시간은 걸리죠. 그러나 스스로 깨닫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북한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현대사 70년의 건국의 역사, 체제경쟁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두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뭐 150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칼 막스로부터 시작돼서. 이것들이 망하는 과정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소련 공산당이 소련을 건국하고 모택동이가 뭐 중공을 건국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그 정말 참담하고 그 피냄새 나는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들을 쭉 정리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의 역사 교육이 필요한데 이건 교육이라고 하지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첫째, 세계 공산주의 역사가 얼마나 이게 참 처참한 피해 역사였나. 그래서 이것들이 말이죠. 인간 정권을 잡으면은, 권력을 잡으면은 이 공산당들은 인간을 개조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리는 유토피아를 지상에 건설할 수 있다고 사기를 쳐서 정권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그리는 이 유토피아를 지상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개조가 돼야 되거든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익숙해 있는 이기적 존재인 인간이 완전히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고 하는 그 이타적 인간으로 인간성이 바뀌어야 돼요. 인간성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재산 다 뺏고 집단 농장에 생활하게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화소에 보내거든요. 그 극단적인 형태가 폴포트 정권의 아, 킬링 필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킬링 필드는 바로 그렇게 인간을 개조할 목적으로 되게 그 사람들 죽일 때 손 좀 줘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 박사 손을 받으면 부들부들하잖아요. 이 사람 죽었어 지금. 네, 굳은 살이 없고. 이 사람은 죽였어요. 손 만져보고 그냥 속 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0만 명을 죽였는데 그때 그 캄보디아 인구가 2천만 명이 안 됐거든요. 네. 1,000만 명 좀 남짓됐기 때문에 인구의 30%가 손 만져보고 죽이는 거야. 묻을 그 시간도 없어. 그래서 지금 해골이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의 200만 명은 또 약과지. 중국 노택동의 그 인민공사 때문에 2천만 명이 굶어 죽잖아요. 네, 대약진 운동. 예, 대약진 운동 때문에 2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또 소련 스탈린의 소비에트 때문에 한 2,500만 명이 네. 굶어 죽어요. 이게 김정일이가 성군 정치하는 바람에 250만 명이 굶어 죽어.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공산주의 역사를 그냥 사실대로 잘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베이스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70여 년에 한국 현대사에서 저 김일성 집단이, 박헌영 집단이 무슨 짓을 했나를 잘 보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이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를 잘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보고 느끼게끔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믿기 싫어하고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 예. 좀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그냥 해야 가서 보라 그러면 돼. 네. 그럼 저는 그런 면에서 여행 경비 받아갖고 핵무기 개발했다, 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을 통해서 이제 물론 그거 맞아요. 그래서 현금 주는 거는 극히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만 뭐라도 좋으니까 자꾸 보내는 거 좋다 생각해요. 금강산 같은 경우는 제한된 지역만 둘러보고 왔는데 그렇다 그래도 의미가 하더라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북한은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저 개성공단 그 당일치기로 갔다 왔는데요. 뭐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 눈에는 더 많이 들어왔겠지만 평양보다도 더 살기 좋고 더 신분이 검증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개성에 딱 들어갔는데 그러면 누가 길거리에 하나 이렇게 허름하게 서 있어. 낡은 넝마주의 옷 같은 거 입고 서 있는데 그게 군인이더라고. 군인인데 키가 우리 장 박사보다도 어깨쯤밖에 안 오더라고. 이건 영양실조, 만성적 영양실조. 그러니까 이제 인간 체형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총이 기니까 거의 진짜 끌릴 수준인데 뭐 남루하게 정말 거렁뱅이처럼 옷을 입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그게 좀 경계한다고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북한에서 제일 잘 살고 신분이 제일 좋다고 하는 자들이 특권을 받아서 나와 있는 게 개성인데 지금의 개성은 아사자들이 많다고 그러지만 제가 갔을 때 개성은 한 10년 전이니까. 네. 그런데 그렇더라니까요. 그걸 보면 이거 북한 나라도 아니구나 하는 거를 그냥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총체적 바로 느낌이 알아요. 온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아무리 북한이 외화벌이 때문에 돈은 받고 딱 통제된 범위 안에서만 구경하라 그래도 사람인데, 예? 그걸 못 느껴요.
그 머리가 없는 거지. 북한 갔다 와서도 야 이거 북한이 무슨 나라다 생각하고 북한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아니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까 1960년대는 북한이 잘 살았다고 그러셨는데 네. 57년생이시죠? 네. 그러니까 58년생. 58년생. 네. 그럼 6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아니 말 그대로 보릿고개였죠. 저 점심 잘 못 먹었어요. 저는 그래도 군인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그러니까 월급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지만 점심 밥을 먹기보다는 밀가루 수제비를 더 자주 먹었죠. 그리고 그 밀가루조차 미국의 구호물자. 아니 그건 100% 미국에서 들여온 거예요. 우리가 언제 밀을 경작을 합니까? 그 우리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성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뭐 이상한 아이디어 갖고 와서 지금 하는 것이고 100% 미국에서 준 구호물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그런 제가. 그러면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학생들이 실제 절반 이하밖에 도시락을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도시락 안 싸갖고 온 학생들은 아. 어떻게 합니까? 오는 길에 네. 어떤 놈은 땅콩 한 두어 뿌리 뽑아와요. 흙이 막 묻어있는 땅콩 두어 뿌리 뽑아와요. 그게 지 점심이야. 어떤 놈은 무 하나 덜렁 뽑아와요. 그리고 어떤 놈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물로 채우죠. 물로.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슬그머니 나가는 애들이 꼭 한 대여섯 명씩 돼. 그냥 같이 있어서 친구끼리 야 인마 와서 한 젓가락 먹으라 뭐 이것도 창피하니까 그냥 쓱 나가버리는 애들이 꼭 대여섯 명씩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세 끼도 못 먹고 살은 게 60년대예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성취를 부정하는 사람 중에는 네. 50, 60년대가 가난하긴 하지만 낭만이 있었고 우리끼리 자급자족하면서 뭐 굶으면서 조선조선- 낭만 지켜보라, 느껴보라 그러지. 아니, 이게, 어쩌다 한 끼 굶는 게 아니고, 또 뭐 다이어트 위해서 굶는 게 아니에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거야. 그러면, 나가면 픽픽 쓰러져.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뭐 조회가 그렇게 많은지, 꼭 운동장에 다 세워놓고 조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도 왜 그렇게 말이 길어? 그렇죠. 30분 40분씩 네? 훈시하시고 그 사이에 애들 서너 명은 쓰러져 나간다니까 꼭. 그 양호실로 급하게 실려가. 그거 다 영양실조예요. 그런 데서 무슨 놈이 낭만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개발이 안 됐으니까 농촌이 더 풀어졌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산이 헐벗었어. 다 민둥산이었어. 민둥산. 왜냐하면 다 기름 없고 가스 없을 때니까 다 나무 배 갖고서 땔감으로 썼다고요. 그래서 산이 전부 헐벗어서 그래서 비 오면 홍수 나고 가뭄 지면은 방법이 없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국민학교 시절은 그저 1년에 거의 3분의 1은 나무 심으러 다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솔방울 치러 다녔고 뭐 송충이 잡으러 다녔고 화학약품도 없으니까 송충이가 소나무 갉아먹는다고 그 송충이 잡아갖고서 매일 100마리씩 잡아갖고서 학교에 제출하는 게 과제야. 그럼 그걸 어디다 쓰는 겁니까? 아니 그냥 죽이지. 소나무 방제를 위해서 그렇지. 학생들이 그렇게 네. 동원이 됐다. 그렇죠. 근데 그냥 잡아라 그러면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잡아갖고 학교에 제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출해서 이만큼 쌓아놓으면 불질러서 다 태워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 푸르른 삼림이 된 거예요. 아니 뭐 산이 어느 날 갑자기 네, 뭐 머리 심기 하듯이 그런 갑자기 게 아니거든. 알아서 산림 녹화가 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죠. 그렇습니다. 그게 60년대, 70년대 제가 일상적으로 살았던 일이라니까요. 언제부터 그러면은 일상적인 굶주림이 사라졌나요? 일상적인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은 70년대 중반쯤부터죠. 70년대 중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공업화 경제개발 정책이 없었다면 네. 아직도 굶고 있을 거다. 이런 논리적 비약도 가능합니까? 그게 이런 거죠. 우선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본적으로 이게 군사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자체 무기를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니까 창원 기계공단 만들고 막 하잖아요. 식량 자급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사실은 60년대 핵심이 식량 자급이었어요. 그래서 품종 개발에 엄청 공을 들였어요. 그게 과정에서 나온 게 통일비 아닙니까?
병충해에 강하고 엄청 수확량이 많은 통일벼. 통일벼가 나옴으로써 절대빈곤 시대를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 통일벼 혁명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지금은 쌀이 남하더라 걱정이지만 당시에는 통일벼 하나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런 그 처절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간 거지. 뭐 매달아 놔도 뭐 국방부 시계는 간다 식으로 그냥 대충 해서 이게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화공업은 그 이후의 일이고, 이 60년대는 기본적으로 식량 작업, 통일부 혁명, 그리고 수입 대체 산업화였어요. 모든 걸 다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우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자. 그래서 수입 대체 산업화의 대표적인 것이 제일제당 아닙니까? 네. 아니 뭐 밀가루 계속 100% 수입했는데 야 이거는 밀을 수입해다 우리가 밀가루는 빠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설탕, 밀가루 네. 직접 만들어 보자. 그렇잖아요. 밀가루를 수입하는 것과 밀을 수입하는 건 다르거든. 부가가치가. 그러니까는 밀가루를 수입하다가 밀을 수입해서 그거를 빻아서 만든 게 이제 우리나라 밀가루 아닙니까? 그게 네. 제일제당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출발이 그 수입 대체 산업화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 거의 황무지 상태에서 어쨌든 집은 짓고 다리는 놔야 되니까 건설 토목 쪽이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수입 대체 산업화와 식량 작업 그리고 그 자주국방을 위한 산업화, 군수산업. 근데 그것도 사실 자주국방 말이 그렇지 지금과 같이 뭐 K9 자주포 만들고 K2 전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군복 만들고 파이버, 철모. 철모 네. 하고 그다음에 총알 만들고 끼케야 뭐 캐빈 소총 정도 만들었을까? 그게 당시로서는 엄청난 그 성과였던 거죠. 오원철 수석이 입안한 그 금호공고를 비롯한 네, 공고 양성 프로젝트. 그러니까 모든 이 군사용 기기도 알고 보면 부품이니까 네. 제대로 부품을 만들면 방위 산업을 혁신해서 자주국방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아이디어가 그때 네.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른바 K 무기의 수출. 네. 그 출발점도 결국 박정희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대한민국은 뭐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오로지 있는 거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발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중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능공 양성입니다. 그리고 과학자 양성. 그래서 기능올림픽 뭐 세계 막 10연패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카퍼레이드 같은 거 있죠. 아, 1등하고 오면은. 그러니까 양복 그 장인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아미고 회원 중에 종로신사라는 양복 좀 하는 곳에 가서 촬영을 하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기능올림픽 입상자십니다. 예. 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 1970년 네. 양복 부문 세계올림픽이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기능올림픽 세계올림픽이지만 거긴 출전한 나라가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출전했겠어요. 그냥 우리 같은 개도국에서 주로 왔어요. 그래서 금메달 땄대요. 이분이 70년에 집차 카퍼레이드를 공항에서 내려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평생 가는 자부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는 기능공이라 그러면은 뭔가 좀 낮춰보는 시각이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이 인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100% 장학금에 기숙사 공짜에 생활비까지 주면서 금호공고 같은 걸 키운 거죠. 그래서 그 인력들이 구미 전자산업단지의 대부분의 인력 충원으로 가는 겁니다. 창원공고도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서강 전자공학과 1회 네. 입학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회과학 계열의 여성도 별로 없을 텐데 그냥 여성들이 되게 대학을 가면 저랑 이제 한 4, 5년 선후배 사이니까 되게 뭐 가정과나 약학과나 몇 군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뭐 영문과. 예. 근데 전자공학과는 그 당시에 전무후무했을 거예요. 그걸 대통령의 딸이 전자공학과를 가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회고록에 그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자공학과를 가게 선택을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 입국 얘기하고 기능 입국 얘기했으면 네. 예? 그 박근혜가 그 어린 마음에 나도 뭔가 공학도가 돼서 근대화 산업화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거예요. 기능 입국, 과학 입국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수출 주도형이냐 네. 내수 진작이냐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도와 한국이 아주 극명하게 그 증거가 되는데 인도는 철저히 내수 시장 공략 쪽으로 갔고 수출 위주 전략을 택한 건 대한민국이었는데 지금 한 5, 60년 지난 후에 보면은 그 성패는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건 뭐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인도는 내수가 엄청나게 큰 나라고 우리는 내수 그래봤자 뭐 당시에 우리 국민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기업들도 야 좋은 상품 만들어서 국내에서 팔아서 먹고 살자 그러면 좀 한심했을 거예요. 시장이 워낙 작은데.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수출 주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출 주도 산업화를 하자고 구호는 내세울 수 있지만 이걸 실천하는 거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자, 수출 주도 산업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외국으로 우린 자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외국으로부터 다 이거 재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철이 됐건 석탄이 됐건 그렇죠. 뭐 플라스틱이 되고 다 사와야 되잖아요. 사와서 여기서 조립 가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수출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장 세울 돈, 각지의 원료 사들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공장 돌릴 돈도 들여와야 그렇죠. 되죠. 예. 그 돈을 근데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차관이나 뭐 이런 걸로 다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거의 차관이었죠. 누가 한국 같은 못 살고 작은 나라에 투자하러 왔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차관이에요. 박정희 정권 보고 빌려주는 차관이죠. 그런데 이런 양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대다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슷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자원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자원이 있었다. 그래도 거기는 뭔가는 뭔가 하나 있었네요. 팔아먹을 게 있었죠. 네. 자원이 있었다는 거고. 대신에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자원도 없고 돈도 없지만 일할 의지가 있는 잘 훈련된 훌륭한 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나 이 남미는 그런 인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의 차이는 뭐 있을 수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IMF나 IBRD나 뭐 이런 데로부터 차관을 갖고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공장을 짓거나 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달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중간에 누가 얼마나 띄워먹느냐, 그렇지. 리베이트 챙겨가느냐. 예. 예. 그걸 이제 경험적으로 연구한 그 정치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3세계 민주화 과정을 비교 분석 연구하는 학자들, 정치 발전론자들이 이걸 경험적으로 비교해요. 50% 되는 나라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대다수의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달률이 10%. 맨 밑에까지 가는데 예, 10%, 예. 90%는 중간에 없어지죠. 그렇죠. 공장을 짓는데 100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원을 빌려왔는데 이 100원이 현장에 들어가는 건 1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90원은 대통령, 총리, 장관, 국장, 과장 쫙 순서대로 빼먹는 거죠. 네. 그래서 전달률 10%예요. 평균 10%, 15%. 근데 한국은 이 전달률이 평균 85%에서 90%예요.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이건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돈을 주는 쪽에서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돈 달라고 그러면 그래 우리가 100원 주면 90원은 공장에 들어가. 아프리카는 100원 주면은 10원밖에 안 들어가. 이걸 잘 알잖아요. 돈 주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한국은 돈 달라 그러면 돈을 계속 주는 거예요. 남미나 아프리카는 돈 달라 그래도 야 줘봤자 너네 주문에 들어가는데 내가 왜 계속 그 돈을 줘야 돼? 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이 나라들이 결국은 모라토리움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달률이 경이적입니다.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 야당, 김대중이 야당할 때는 바로 이 전달률의 10%, 15%가 이제 누수되잖아요. 네. 통치 자금으로. 이거 가지고서 주로 공격을 해댔어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이게 우물한 개구리였냐. 지금 야당 말씀하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수출 주도형 전략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당시 야당에서는 매판 자본, 뭐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 놀러 다니는 길을 세우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희생을 해서야 되느냐는 식으로 사사건건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반대했죠. 김대중이도 반대하고 김영삼이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죠. 근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역사적 반성을 하신 흔적은 없습니다. 저는 뭐 그들한테 반성을 기대하는 것이 좀 어리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왜 반대했겠냐? 몰라서 반대한 거죠. 역사적 통찰력이 없는 거고 미래에 대한 해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차도 한 대 없는데 왜 길을 저렇게 놓겠대? 어? 야 그럼 뭐 너네 돈 들여다 왔다가 왜 한가하게 이런 거를 해? 당장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로서는 상식이었을 거예요. 이게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철도를 놓는다. 이건 대개 최소한 30년, 40년은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럼 박 대통령은 어떻게 그렇게 장기적인 역사적 시평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 사람은 자나깨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냐,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가야 되냐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야당 어떻게 깨나 이러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많이 다녔어요. 고속도로 아이디어는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면서 우리도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박정희도 신이 아닌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게시받아서 고속도로 놓자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뭔가 그런 자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극은 아니 박정희만 독일 가서 아우토반 탔었겠어요? 김대중이도 가서 탈 수 있고 김영삼이도 가서 탈 수 있지. 그런데 왜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고속도로를 놓자는 걸로 연결되는 사람은 박정희밖에 없냐? 그거는 이 사람이 자나깨나 대한민국 걱정, 자나깨나 국민 걱정 한 사람이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독일 말씀하셔서 또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독일에 이제 간호사와 광부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통일부 김석우 차관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는 서울 법대를 나와도 실업자들이 그렇게 많던 시절이다. 네. 독일 광부조차도 대졸,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 법대, 고대 법대, 연대 법대 같은 아무튼 최고의 엘리트들이 상당수 지원해서 갔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실력이 그 정도였다는 얘기겠죠. 그게 그 독일 광부만 아니고요. 이게 독일 광부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부를 생각해서 연상이 돼서 그런데 독일에는 그런 기능직이 월급을 훨씬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잡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잡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 산업 환경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60년대 얘기를 하자면 아니 대학 교수 할래 저 미국 가서 세탁소 할래 그러면 다 미국 가서 세탁소 한다고 그랬죠. 심지어는 60년대 나온 한국 영화들을 보면은 네. 아들이 태국에 있는 제약회사 지점으로 발령받았다고 아들 출세했다고 동네 잔치하는 잔치하죠. 네, 그런 예.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뭐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건 뭐 아니면 무슨 저 삼성이나 현대 임원이 됐든 이 사람한테 너 그때는 뭐 다 이게 이민이나 비자가 거의 제한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너 미국 가서 조그마한 저 슈퍼마켓 할래? 네, 꽃집 할래, 꽃집 세탁소 할래. 할래? 네. 난 절대 다수가 그 미국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독일만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 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독일의 광부,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는 조금 맥락이 다르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어쨌든 가는 것인데 비해서
독일 광부, 독일 간호사는 그들의 임금의 일부를 우리 정부가 독일 정부로부터 미리 받고 그걸 몸으로 때우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모집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탄광 광부나 대한민국의 간호사와는 완전히 다른 잡을 하지만 그러나 그 처지는 아버지가 빌어 쏜던 아들이 몸으로 때우는 것과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국만리에서 되게 총각 처녀들로 가서 고생 하는 것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본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라 때문에 나라 구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꼭 박정희 유경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 위치에 서서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 동포를 보면 울게 돼 있어요. 제가 기록을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였나라고 싶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광부들이 독일로 갈 때 네. 비행기 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을 미리 선불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비행기 값을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했어요. 갔다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홈베른 탄광인가요? 거기를 갈 때 국가가 전력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그게 남자들한테는 담배 3갑, 여자들한테는 깻잎 통조림인가 그랬다는 거였거든요. 그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 뭐랄까요, 그 생활 수준이 예, 딱 그 정도밖에는 딱그 안 정도였어요. 됐다는 거죠. 딱 그 정도였어요. 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광부 간호사들이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준비해 갖고 온 것 때문에 울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네, 대통령도 울고 광부들도 울고 간호사들도 울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연설문을 보면 번영된 조국을 우리 당대에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우리 후손에게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물려주자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처지가 열악했다는 거예요. 절박한 거죠. 그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초인적인 것이 김일성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 체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쨌든 이 수출 주도 입국을 하기 위해서 온 데 가서 다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차관도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독일에 우리 국민 보내서 얼마 챙기고 그 일본하고 협상해서 뭐 청구권 자금 뭐 5억 달러, 6억 달러 챙기고 결국은 베트남에 우리 장병들까지 보내잖아요. 월남 파병도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는군요. 예, 물론 미국이 6.25 전쟁 때 참전해서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우리가 일부 보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보낼 상황은 아니거든요. 미군 다음으로 우리 군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혈맹관에 우리가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걸 넘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 규모라든지 전쟁을 감당한 범위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을 빼고 전체 연합군 가운데 80%가 네. 한국군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월남전은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 그러니까. 수행한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베트남전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좀 산업화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겠다. 대통령이 아주 처절한 고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참 운이 좋은 게 그렇게 했는데 베트남전도 뭐 74년 이제 5년이면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그때 중동붐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시드머니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막 굴욕적인 것도 참고 막 이렇게 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그렇죠. 이제는 이제 돈 벌러 예, 제대로 예. 돈 벌러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제1차 중동붐이죠. 이 중동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근대사에서 갖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좀 복합적이다. 제가 더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월남전 얘기를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월남 파병 안 하면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내서 베트남에 파병할 것이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고, 있었죠. 두 번째는 박 대통령의 일기를 보면
베트남 평화협정 이후에 이제 베트남 끝났다. 저거 얼마 못 가서 공산화 될 거다. 라고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저 공산화의 물결에서 피해가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데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예측, 일기에 썼던 예언은 1년 후에 다 현실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월남파병은 대한민국의 안위와도 직결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베트남전은 사실 미국이 손을 뺐기 때문에 이제 적화된 거거든요. 네. 미국이 뭐 하여튼 죽기 살기로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러면 아무리 저 호치민의 배트동이 끈질겨도 네. 그걸 미국을 이길 수는 없었죠. 미국이 후퇴한 거예요. 철수해버린 건데 그거는 이제 뭐 그것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계속해서 사망자가 느는 데 따른 미국 여론의 악화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의 약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죠. 만약에 미국 대통령도 뭐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 대통령이었으면 절대 안 물러났을 거예요. 매번 4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선거를 치러야 있으니까. 되니까. 그런데 아니 어느 나라들 자기 자식들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갖고서 계속 죽어서 죽음으로 돌아온다. 여론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뭐라고 그렇게 우리 애들 자꾸 보내서 죽이냐? 빨리 철수해. 이 여론이 훨씬 더 우세해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사실은 레닌이 러시아 짜르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도 전쟁 패배 원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러 전쟁해? 자꾸 전쟁하려는 짜르 정부 무너뜨리자. 그래 힘없이 무너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런 점에서 그 철수에 대한 지속적인 그 정치적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미국과 베트남이 싸울 때 베트남 뒤에 중국과 소련이 없었냐? 있었잖아요. 소련이 주로 군사 고문도 하고 작전 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은 호치민이는 미국 내의 여론을 잘 몰랐을지 몰라도 소련이야말로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여론 압박 때문에 미국이 오래 못 버틴다. 그러니까 야 너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야 이번에 구정공세 한번 해봐.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정부로서도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상대로 경찰국가 하다가 이제 그 많은 곳에서 이렇게 그 국력을 좀 잠식 당하면서 이제는 뭐 그냥 좀 우리끼리 좀 잘 살자. 일종의 그 몰로주의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영예로운 고립. 예, 몰로주의가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과 좀 맞물려서 베트남 철수를 사실상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베트남에서 미국이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베트남이 혼자 버팁니까? 저쪽은 월명 혼자가 아니고 소련과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그랬던 것이고 그 국제정세 흐름을 정확하게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보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이나 지금 말씀 나누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국제정세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가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봅니다. 국제정세 잘 모르는 대통령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져가지고 몇 년씩 국치를 겪고 이런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김영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위기적 상황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 오는데 국제정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존재는 정말 소중했다 그렇게 보죠. 아까 인클루시브 코퍼러티즘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 학자 중에는 새마을운동의 진정한 가치는 국민들의 정신혁명을 이룩한 데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미랄까요? 새마을운동의 구호는 자조, 근면, 협동입니다. 네, 근면, 자조, 협동. 예. 그런데 이 중에 핵심이 자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정신에서 근면 열심히 일하자는 게 무슨 정신일 필요가 네. 있습니까? 협동도 함께 돕자는 것이니까. 새마을 정신의 그 이념이라고 하면 자조에 있습니다. 자조는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옵니까? 스스로 돕는 자를 네, 돕는다. 네,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네, 돕는다. 그겁니다. 그게 자조예요. 스스로 떨쳐 일어나서 뭔가를 하자고 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새마을 정신입니다. 그래서 실제 1970년대 초에 이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할 때 그 선배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도 자조를 제일 강조했어요.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한 게 아니라 조금 줘놓고 여러 마을들을 경쟁시켜서 그중 자조의 정신으로 먼저 뭔가를 열심히 하는 쪽에다가 확 지원을 해줘요. 아까 말씀하신 도달률도 좀 높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모델 케이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가 저렇게 하니까 정부 지원이 확실하게 온다. 한번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선제적인 모델을 만들고 따라오게 만들거든요. 이건 국가가 일률적으로 막 갖다 퍼붓는 포퓰리즘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우리 새마을운동을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많이 수출을 합니다. 뭐 지원 형태로 수출을 네. 하죠. 새마을 운동을 뭐 100만 달러에 사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새마을 운동을 우리 정부 코이카 같은 데서 이렇게 지원도 하기도 해서 해주는데 그때 제일 강조하는 게 자조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또 자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건 왜냐하면 정신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이게 자조라고 하는 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데 이 스스로 돕는 자를 할 때 스스로 돕는 자는 우선 자각해야 되잖아요. 깨어나야 되잖아.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네. 내가 가난한 건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나 이 가난을 내가 노력으로 깨버릴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자각해서 떨쳐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야 이러고 있지 말자. 하다못해 집 앞에 길 청소라도 하자. 화장실이라도 좀 깨끗이 닦자. 이런 식으로 작은 일을 먼저 시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한 한두 사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달은 사람이니까 성각자겠죠. 그들이 마을 리더가 돼서 뭔가 새롭게 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여기에 정부 지원이 들어가야 시너지가 난다는 거거든요. 이 한두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서 새마을운동 직접 겪으셨죠? 네, 직접 마을에서. 겪었죠. 마을이 변화하고 달라지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까? 피부로 느껴지죠. 왜냐하면 다 그 당시에 초가 지붕이었고 네. 지화 지붕 한두 집 있었을 텐데 초가 지붕을 내리고 슬래트를 지금 생각하면은 더 멋없는 거지만 당시에는 근대화의 상징이 슬래트 지붕이었어요. 그때 루핀 공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슬래트 지붕 밑에 뭐 그거는 공기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네. 짧아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이면 이게 지붕이 바뀌는 거야. 네. 그것도 색깔도 아주 유치하게 원색으로 빨간색, 빨간색 막 이렇게 네. 갔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금방금방 띄어. 네. 한 달만 친구 집에 놀러가 안 갔다가 가면 갑자기 뭔가 처음 보는 집이 한 두세 네. 집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 생활운동이 굉장히 전파력이 빨랐어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슬래트 지붕이 근대화의 상징이어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제 초가집에서 살아봤는데 초가집이 뭐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대신에 그 1년에 한두 번씩 볕을 제대로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뭐 진해 이제 온갖 생물들의 예. 서식처가 되는 예. 거예요. 뭐 구렁이 뭐 이런 것들이 막 툭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방안으로요. 방언으로 네. 떨어지죠. 저것들이 어디 가겠어요. 예? 어휴. 아니 그래서 네. 이제 뭐 시골 농촌 사람들이 그거 밭으로 뭐 구렁이 지나가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니죠. 뭐 진해 지나가면 잡아갖고 구워 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농촌에 사는 사람들,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보건적으로 열악하고, 그리고 또 비 오면 비 새니까. 그리고 그런 집에는 전기를 가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화재 위험 때문에. 그러니까 근대화의 여러 가지
문명의 사각지대가 될 이기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게 들어가기가 네. 이 초과 구조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민속마을 같은데 초과는 다 우리 근대 지역인 콘크리트 건물에다가 네, 지붕만 그냥 지붕만. 장식으로 씌워놓은 겁니다. 네, 그런 거거든요. 진짜 초가집에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초가집을 드림하우스 운운하면서 아, 그거 아닙니다. 네, 목가적이다.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세요. 지금 저 시골에 그 이제 그런 거는 다 최신의 이 문명의 이기들이 다 갖춰져 있는 실내에 욕조도 있고 실내 화장실도 있고 24시간 불이 들어오고 온수가 다 되는데 뭐 황토로 벽을 바르고 네. 뭐 이렇게 위에 뭘 이제 집단을 좀 이제 늘어놓는 정도로 해서 폼을 잡는 거지. 그 진짜 그 60년대 농가 이거 사라 그러면 살지 못해요, 사람.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시간을 제가 너무 뺏어서 이제 급 마무리 질문으로 돌입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 국민들이 이 점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자유파가 우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감추려고 그랬어. 뭘 감추려고 그랬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육사 간 거, 네, 만주 군관학교 간 거, 이걸 자꾸 감추려고 그랬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인데요.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그 남로당 그 비밀당원으로 역할을 한 거, 네, 이것도 자꾸 감추려고 그랬어요. 이거 감출 일이 아니고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는 게 아니다. 그거 좌파들이 모르냐. 우리가 감추려고 할수록 이게 뭔가 무슨 대단한 이 허물이나 되는 듯이 좌파들이 이거 가지고서 끊임없이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박정희 대통령을 사상이 이상한 사람으로 몬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사실은 사실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는 이렇게 지난번 박정희 기념관 특강에서 얘기했어요. 일제시대 때 어린 박정희는 셋째형 박상희를 보면서 컸다. 셋째형 박상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박상희는 박정희한테는 공적 인물이었다. 그가 이념이 좌파라서 문제였지 그의 이 생활 태도는 이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나름 자기가 설정한 공적 목표를 향해서 목숨까지 버린 사람이야. 박정희는 그 박상희로부터 그 공적 인간으로서 교육받았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공적 인간으로 살려면 뭐 무슨 일제 총독부의 공무원이 되거나 그래야 공적 인간이다. 네, 고등문관 그럼 그거 진짜 친일파가 되는 거지. 아니면 교사가 되는 것이야. 네, 뭐 나머지 공적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사를 선택한 거다. 그런데 문경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일본 교사들이 다 칼 차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막 조선말 쓰는 것도 막 탄압하고 이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항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공적 인간으로서의 교사의 삶을 일찌감치 스스로 정리하고 군관학교로 간 거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간 거다.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그럼 당시에 뭐 광복군이 육사같이 그런 거를 갖고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갔고 그리고 일본 육사까지 갔는데 졸업하니까 해방이 된 거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군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하면 된다. 왜 박정희가 그런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인생의 멘토였던 박상희가 공산주의 남로당의 서열 5위쯤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박상희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좌파운동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그 배후 주동자로 잡혀서 이제 사형 당하게 생겼는데 그때 이 박정희를 구원해준 사람들이 있다. 네, 뭐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네, 우선 김창녕 특무대장, 백선엽 장군, 그다음에 정일권 장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박정희를 살려냈나?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말이 뭐냐면 죽이기엔 너무 아깝다였어요. 박정희라는 인물은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만큼 능력이 출중했던 거다. 당시 동료 선후배들로부터 그만큼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가 그들의 구명에 의해서 살아났는데 이 살아나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사상적 전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왜 도스토옙스키 보면 실제로 그 사형장, 처형장에 묶였다가 살아나잖아요. 네. 그 경험이 그 이후 도스토옙스키를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런 거다. 이 박정희가 당시에 특무대에 잡혀서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군인이 반란했으니까 사형이지. 그렇죠. 그때는 또 예, 군사 재판은 단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그 박정희의 능력을 아까워하는 이 동료 선배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마치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때 처형장에 올라갔다가 이 황제의 특사로 풀려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떤 인생의 전환을 맞게 된다. 이게 박정희가 우파로 전향하게 된 결정적 계기고, 그 이후 박정희는 좌파를 제일 잘 아는 우파 정치 지도자로 생을 다 살게 된다. 이 과정을 왜 숨겨야 되느냐? 왜 숨겨야 되는데? 당당하게 드러내자.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박정희가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자. 그럼요. 아니, 꿀릴 게 뭐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가 꿀릴 게 뭐 있냐고. 대한민국 역사 자체가 전 세계적인 성취죠.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 꿀릴 게 뭐 있고 박정희가 꿀릴 게 뭐 있냐고. 그들이 꿀릴 게 있으면 대한민국 역사도 꿀리는 거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당당하자.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당당하고, 좌파들의 온갖 역사 왜곡과 공격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우리들부터 갖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질문을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 어떤 점을 여쭤보고 싶으십니까? 진짜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암살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뭘 남기지를 못했어. 기록을 남기지 못했죠. 유언도 제대로 남기지 못했어요. 그 점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박정희의 대통령으로서의 일생을 쭉 돌아보고, 그 어릴 때부터 일생을 돌아보면 무엇을 지향하고 나갔을 것 같다고 짐작은 하지만, 박정희의 육성으로 우리가, 또는 박정희의 유필록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만나서 물어본다면 인간 박정희가 꿈꾸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나? 대통령 박정희가 꿈꾸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나?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생생현대사도 당당하게 역사적인 진실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